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5,3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6% 줄었습니다. 많은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초등 시기의 언어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중요한데요. 간단히 엄마, 아빠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억 훈련은 문장 따라 말하기, 숫자 외우기, 거꾸로 따라 말하기 등이 있습니다. 즐거운 놀이처럼 언어 교육에 접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32개월 연속 출생아 수 최저치 경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5,3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6%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는 30만 3,9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017년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어 3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0에서 2살 영아 중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영아 가운데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16.7%에 불과했습니다. 3살에서 5살 유아의 경우도 국공립 시설 희망 유아 중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36.5%,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게 서비스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여성 전용 콜택시와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이용 가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린 딸과 외출에 나선 한 여성.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도착한 택시의 기사는 여성. 차 안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돼 있어 더욱 안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자로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한 웨이고 레이디 택시입니다. 여성 전용 예약제 콜택시로 손님도 운전자도 모두 여성입니다.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탑승이 가능한데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가 제공됩니다. 20대 규모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웨이고 레이디는 미터기 요금에 서비스 요금 2,000원에서 3,000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다 보니 지금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택시 안에서 서비스를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고자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 배차 콜택시도 2월 중 서울 시내를 누비게 됩니다. 산악금제를 폐지하고 친절 교육을 이수한 기사들을 채용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산악금이 없으니까 뭐 과속 운전이나 뭐 손님 골라 태우기라든가 난폭 운전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서비스 변화 없이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유형의 택시들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약 3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중학생과 여학생에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가 42%에 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청소년의 근무 여건은 2년 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약 9%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3%포인트 줄었지만 부당처우 경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의 17.7%는 초과 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습니다. 고객의 언어폭력,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한 학생도 8.5%로 모두 2년 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들의 71%가량은 참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용돈 부족을 꼽았는데 이와 별개로 용돈을 전혀 받지 못해 스스로 벌고 있다는 대답도 11%나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3개에서 4개로 확충하고 청소년과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명, 전년보다 5만 명, 0.0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4세 이하보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알렸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례없이 빠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이 24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젊은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세부터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24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했습니다. 취업 시장은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 60대들이 뭐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저생산성, 저임금 노동층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사회. 하지만 머지않아 일본처럼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할 젊은이가 부족한 시대에 대비할지 모릅니다. 아내가 둘째를 갖자요. 둘째는 남편하기 나름이죠. 육아휴직 내고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 모습을 담은 한 대기업 광고입니다. 지난해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6.7% 늘어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50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최근 250만 원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거죠. 하지만 대기업 편중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30%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한 명이 빠지면 그 회사는 안 굴러가요. 육아휴직을 써버리면 경력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직을 할 때도 많은 마이너스 영향이 되겠죠.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수인계 기간 2달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월 상한을 200만 원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 초 의정부에서 친모 학대로 4살 여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모의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뒤 가정으로 되돌아갔다가 일어난 비극입니다. 4살 여아가 숨진 의정부의 한 빌라입니다. 친모 이모 씨는 자신의 딸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학대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주민신고로 친모는 숨진 딸을 포함해 다른 2자녀와 1년간 분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는 다시 이 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입니다. 부모의 반성 여부와 자녀의 의사 등을 묻는다지만 가정으로 되돌아가 재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7년 아동학대 사건의 9.7%는 재학대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 상담과 양육 교육 등에 학대 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대 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많은 경우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은 그 강제 의무 사항으로 바꿔서 그런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또한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 끝에 태어난 지 2달 만에 고열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의 시신을 포장지로 싸 상자에 담아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안에 보관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에선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방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는 숨진 지 6달이 지난 상황. 아이 엄마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태어난 적이 없던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어렵고 병원들은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17년 신생아 가운데 99.6%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기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방접종 연령이 지났는지 여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출산을 담당한 의사가 일주일 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독일에서는 의료기관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길을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좀비란 뜻의 스몬비로 통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눈 뜨면 먼저 보게 되고 눈 감을 때까지 잠자기 전까지 보게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4-5시간 엄청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연령대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위험군이었던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이 줄어든 대신 3세에서 9세 어린이 비율이 19%, 5명 중 1명꼴로 급증한 것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들 연령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전까지는 유치원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새롭게 어린이집이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보완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강사들을 늘리고, 이를 통해 현재 유아동 중 47%만 대상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3년 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고령층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중이 높은 만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맑은가 했더니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인 날이 더 많이 이어지며 자주 쓰이는 말 사만사미. 말 그대로 사흘 추우면 나흘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외출 전 맑고 흐린 것보다 미세먼지 예보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봄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합니다.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추운 날씨에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정체될 때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질산염은 날씨가 추울 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여기에 겨울은 수많은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 계절. 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들을 극복할 항산화력과 면역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춥더라도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고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추위에 노출되면 몸을 저절로 웅크립니다. 이때 몸속 혈관은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강추위로 혈관은 더 좁아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추위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이 잦은 것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무방비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강추위가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심장 질환이 없었더라도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증상이 겨울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프거나 숨차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으로 오셔서 증상에 대해서 확인 받으십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와 한쪽 얼굴의 마비가 전조 증상인 만큼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명, 설 연휴에만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4명이 추가 발생했고 인천 의정부에서는 해외에서 홍역을 옮아온 사례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설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홍역 전파 가능성입니다. 연휴 전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에서 7일 사이 해외 출국자는 8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고 3명 중 1명이 동남아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아 인기 여행지 베트남과 필리핀, 유럽 관광의 중심 프랑스 등은 현재 홍역 유행 지역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11일부터 설 연휴 기간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상이 나타나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역 내 선별 진료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입학철이 다가오자 보건당국은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일본뇌염 등의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학교 입학생 역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의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여학생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접종도 마쳐야 합니다. 파란 하늘에 예쁜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신나게 놀고 누군가는 내 입에 먹이를 쏙쏙 넣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종다리는 벌레 잡는 일이 귀찮았어요. 저게 뭐지? 저 아래 고목나무 할머니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늑대 아저씨잖아? 그런데 저 커다란 상자는 또 뭐지? 종달새는 늑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아저씨!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 상자엔 뭐가 들었어요?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벌레가 있지. 그 벌레들을 어쩌시려고요?
개들에게 팔려고 그러지. 파신다고요? 그래, 너도 한번 먹어보겠니? 내 깃털을 하나 주면 벌레 한 개를 줄 수 있지. 종달새가 날개를 펼쳐보니 많은 깃털 중에 하나쯤 없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사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달새는 포르르 날아와 깃털 하나씩 빼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에게 말했어요. 얘야, 무엇이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지. 쉽게 얻은 것은 나중에 큰일이 생긴단다. 한 번만 사 먹을 거예요. 하지만 종달새는 계속 벌레를 사 먹었어요. 종달새의 깃털은 점점 초라해지고 힘도 없어졌어요. 이젠 그만 사 먹어야겠어. 종달새는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늑대 아저씨에게 갔어요. 늑대 아저씨. 순간 늑대 아저씨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종달아, 어서 피하거라. 어서 피해. 고목나무 할머니가 종달새를 부르며 가지를 마구 흔들었어요. 종달새는 있는 힘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달새는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게 되었대요. 감사합니다. 수유 중인 엄마가 섭취한 영양소는 모유의 성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아이의 성장 발달과 함께 엄마의 체력을 위해 매 끼니마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균형 있는 식사가 꼭 필요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